네, 교수님, 뭐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역시 교수님 강연의 핵심 키워드가 상상력과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어야만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역시 또 주체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왜 우리는 상상력과 호기심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 가도 기업이나 가도 상상과 창의 이 말은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과 창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희망을 표현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아직 상상과 창의가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라면은 내일만 오후 3시 반부터라도 발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의력은 발휘하려고 해도 발휘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창의력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발휘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내면, 즉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튀어나오는데 그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창의력이 발휘 안 됐다 하는 것은, 발휘 못했다 하는 것은 창의력을 튀어나오게 발휘될 수 있게 준비된 인격들이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제가 약간 질문이 있는 게 교수님 말씀으로는 상상력과 궁금증, 결국 인격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현실적인 문제도 우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가는 모든 기관에 뭐 창의성, 궁금증, 슬로건은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공무원 또는 직원, 대기업의 직원 또는 학교에서 학생이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 바로 혼날 것 같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대기업에 근무하는 그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대기업에서 요새 그런 걸 많이 한대요. 뭐 그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의를 더 이상 하지 말자. 회의와 미팅 숫자를 줄이자. 이 친구가 주말 내내 회의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회의를 가지고 주말 내내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궁금증, 호기심, 창의성 말하기는 편한데 사실은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그렇죠. 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이뤄내려면은 인격적인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 인격적인 준비라는 것은 사실 분위기,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시스템의 문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학생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항상 저녁에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선생님 말 잘 들었냐? 잘 들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 좀 경험을 했는데 저하고 친한 또 그 이스라엘 그 공대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진짜 물어봤어요. 고선 학생들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5살, 4살, 6살 아이들이 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동화책을 부모들이 읽어주면 동화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누구가 이렇게 되고 사자가 뭐 나쁘다. 그걸 듣는 것이 아니고 왜요? 그리고 그렇죠. 항상 동화책을 읽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된대. 그게 뭐 유대인들의 탈무드 문화 덕분에 그렇죠. 그냥 모든 것을 적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나쁜 거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4라 그래도 질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2 더하기 2가 4입니다 하면 받아 쓰는 학생들은 점수를 낮게 받고 왜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점수를 높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현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이요.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이 질문을 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질문에 반응하는 것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질문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토론 수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선생이 토론 수업을 리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니, 저도 지금 약간 좀 뜨끔하기는 한 게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도 제 수업 때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하면 짜증은 나요, 사실은.
저도 준비한 거 싹 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니, 당연한 거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하고 태클을 걸면 사실 그게 인격적으로 저 자신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짜증을 내신 거는 질문이 많아서 짜증이 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질문이 많은 분위기를 조성하셨다. 이거는 아주 아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희망이 있는 근데 거죠. 문제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문제예요. 예. 제가 이제 영어로 우리는 수업을 하니까 카이스트에서 한 뭐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 학생, 3분의 2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인데 예. 결국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가는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인 학생들이죠. 거예요. 교환 학생들. 질문을 통해서. 예. 예. 왜냐? 나머지 학생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사실 저는 일부러 수업 시간에 일부러 틀린 얘기를 좀 해요. 예. 얘네들이 캐치하나. 진짜로 일부러입니까? 아니죠. 모르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죠. 예. 넘어가는 건지 넘어가 주더라고요. 결국은. 예.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안 할 때는 질문하세요. 이제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몇 분이 이제 손을 들죠. 학생들도 심지어 그렇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전에 꼭 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질문인지 틀린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을 꼭 붙여요. 꼭은 아니지만은 붙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질문에도 맞는 질문이 있고 틀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상당히 종속적인 생각이죠. 질문은 고유한 내면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나오기만 하면 100점이죠. 그런데 질문마저도 맞는 질문이 있을까 틀린 질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계에 어떤 기준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산한 기준이 아니라 대개는 다 외부로부터 온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대답하는 활동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기준을 답습하는 데만 습관이 돼 있는 사람한테는 질문마저도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로 그러니까 돼버린 거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질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된 호기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된 호기심이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표현된 호기심 좋네요. 예. 네, 쓰셔도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기심이 없어서 질문을 못한다. 예. 또는 사실 호기심은 너무너무 많은데 네. 역사, 전통,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질문을 못한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 많이 약화됐다. 호기심이 많이 줄어들어버린 상태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정답 찾는 것만 훈련을 받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답을 만드는 것만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이 세계에 정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나요? 이 세계는 정답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답을 파괴해 나가는 과정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정답만 찾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 가서도 그리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치잖아요. 주제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유치원 미술학원에 다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한테 누가 찾아가서 외국 사람이 찾아가서 똥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똥을 다 똑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아까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한테는 호기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반대로 사실 우리가 호기심은 많은데 네.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질문을 못한다 하면 사실 그건 풀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냥 구조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뭐 학교에서 SEI 논문 몇 편 내는 것 같이 수업 시간마다 질문이 20개 나와야 된다라는 예. 규정 만들면 끝인 건데 예.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사실 뭐 호기심이 있어야지 질문을 할 텐데 예. 결국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렸을 땐 당연히 호기심이 많겠죠. 그렇죠. 뇌과학적으로도 모든 동물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호기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교수님 말씀대로 이 호기심은
본인만의 고유적인 호기심일 뿐이 없는 게 본인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네. 타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남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세에서 막 동물이라면 구석에다 보는 것 같이 사람이라면 지적인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뭐 호기심 없는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국민은 아닐 테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어렸을 때 교육 또 특히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호기심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닐까. 키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저는 그 교육의 지금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게 호기심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호기심을 죽이는 교육이다. 그다음에 그 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어떤 작업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존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찾게 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닥치면은 이렇게 해결하라는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려면은 문제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발견하려면은 이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정답을 찾게 한다 할지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할지 하는 것들이 그 고유한 개성을 죽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호기심을 없애는 방식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본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살아남기 위해선.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날 텐데 교육 시스템에서 그 호기심을 죽여버린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호기심이 저는 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호기심은 내면적인 나의 인생에 대한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호기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호기심을 죽여버리니까 외면적인 호기심으로 이게 좀 왜곡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내 아파트 평수는 왜 남들보다 작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사는 게 맞을 걸까. 사실 이런 외면적인 호기심은 글로벌 수준에선 아무도 관심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아니 내가 왜 굳이 어느 특정 동네에 살아야 되고 내 아파트 평수가 이 정도 돼야 되고 내 자동차 색깔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걱정을 사실 아무도 안 하고 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게 외면적 호기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걱정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본능적인 호기심이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왜곡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게 아까 그 질문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내면을 표현하는 일마저도 외부의 어떤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를 외부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그게 없어요. 이제 외부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외부적인 다른 호기심이 사람들이 나를 생기죠.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내 인생이 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확인돼야만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확인돼야만 이것이 이 만족을 얻는달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것이 만족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교수님은 그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을 아까 제시하셨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저희 다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표현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 기술적으로 말한다면 일상을 답답해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던 단어만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수준 높은 것, 그다음 지성적으로 고양된 것에 대한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자기가. 그래서
좀 특이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특별하고 고유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것이 개인 안에서 어떤 점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만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인간으로 다 해석되고 설명될 수밖에 없지만은 시스템을 좀 대립적으로 보고 자기가 결투를 해야죠. 나는 아침에 가끔 혼자 중얼중얼해요. 뭐나 중얼중얼하냐면은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이런 나는 곧 죽는다라는 것을 나를 따라서 하는 어떤 사람은 또 계속 그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불행이 자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지는 마시고 나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약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곧 죽는다라는 인생이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을 나한테 항상 하죠. 저는 아침마다 반대로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계속 저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자기한테 자기만의 언어를 들려주는 일이 자기를 고유하게 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자기한테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죠. 들려주는 일이나 나는 곧 금방 죽는다 라는 것을 나한테 들려주는 일이나 내용은 다르지만은 같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내가 나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12월 31일이 아니고 매일마다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매일마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저는 나는 곧 죽는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인생이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잡다한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렇죠. 나한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나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과 침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너무 좀 자신 위주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타적인 행동이나 희생정신 같은 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 긴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자, 좀 이기적이면 어때요? 좀 나는 그것이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이기주의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에 살다 가는 존재는 유일한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살다 가는지 내 앞에 헛개비로 있는지 그림자로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로 존재하는 것, 살다 간다. 생명, 이거는 나밖에 느낄 수가 없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밖에 갖지 않는 나만의 느낌, 이 느낌에 집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분명히 롤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롤 모델들을 보면 다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가 하면 그렇죠. 거꾸로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산 분들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는 거잖아요, 대부분. 반고호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귀 자르신 분. 예. 그다음에 난 스티브 잡스도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인류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빌 게이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고유성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그 고유성이 인류를 위하는 일이 크지 사회를 위한다는 것은 대개는 이미 있는 질서가 부여한 사명을 갖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나의 꿈을 쫓아가지만 그거의 결과물이 사회에 도움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유성을 발휘해서 사회를 위하는 가능성이 더 크지 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진 사람이 사회를 위할 가능성은 적어요. 고유한 자기로 살다 갑시다. 이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이타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사회적인 이타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할 수 거죠.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이기주의가 악마적 이기주의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우리가 이세돌 구단은 1000번 복사할 수 없어요. 이분은 단 한 명의 아주 유니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20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질 당시 이런 인간 고유의 영역을 기계에게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지적인 노동을 하는 기계가 등장하는 순간